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추다르크라고 하는 별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여성 최초로 지역구 5선 고지에 올랐고 또 집권여당 대표로도 최초 여성 대표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최초 수식어를 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치 역정 22년 되돌아보고 각종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초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 네. 야당에서는 처음.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여성 최초 지역구 5선. 네. 집권 여당 대표로 최초 여성. 네. 그죠? 네. 많은 최초 가운데 여성이 참 많이 붙는데 네. 본인은 여성 정치인 이렇게 불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제가. 그런 것보다 이제 관점을 그냥 하는 일에 대한 헌신성 또는 책임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받고 싶다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의 최초 기록 가지고 계신 건 그래도 뿌듯하시죠? 네. 사실 뭐 제가 지역구에서 간혹 뭐 저녁에 산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녀가 잘 모르는데 와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딸에게 기 좀 넣어주세요. 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그러면 시험 잘 볼 것 같다고. 네. 아, 제 역할이 하나의 그 용기를 불어넣는 롤모델이구나. 네. 네. 여성으로서 최초 기록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벽을 다 허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집권 여당 여성 최초 대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집권 여당에 여성 대표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네. 특히 뭐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 대표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여당 대표가 됐나요? 네. 네. 대표 되신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 1년이 정말 대단한 1년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국민이 위대했고요. 네. 또 그 한가운데서 보낸 그 시간이 나날이 감동이고 감격스러웠어요. 그 역사를 함께 했다는 건 저의 일생에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말쯤에 취임하셨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소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쯤이면 이 대선이 앞당겨지지 않았으면 후보들 경선하고 막 그런데 경선 준비하고 이러겠죠. 1년 전에 제가 그 전당대회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지지자를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이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걸 믿어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저와 함께 같은 각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을 고스란히 사실 정치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는 그런 지지자를 만난다는 건 복이거든요. 네. 그 출발부터 저는 굉장히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과 똑같이 고스란히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막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네. 촛불 전국이 펼쳐지고 네.
그게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고 네. 그 하나하나의 고비마다 참 어깨도 무겁고 네. 마음도 복잡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어느 순간에는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예. 아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이랬었으면 더 좋았을 걸. 또는 내일 내가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안 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눈만 감고 일어나서 나오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사흘을 잠을 못 잤으니까 그냥 잘 수 있겠지 하고 또 들어가면은 또 연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아이고. 반복이 돼서 나중엔 정말 어느 순간에는 새벽쯤에 내가 119를 부르고 싶다. 정말 예, 그 순간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제일 잠 못 이루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시기였어요? 그 친박 비박이 서로 이렇게 어르렁거리면서 한동안 비박이 탄핵 쪽으로 돌아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 시간을 달라 4월 말에 맞아요. 퇴진하고 6월 대선을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예. 명예스럽게 퇴진하면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비박들이 그런 기회를 당연히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좀 해보려고 만났는데 야3당이 공조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저 혼자 단독으로 만난 데다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라고 온 언론에 막 와글와글 할 때가 사실 그게 아니고 김무성 대표를 설득을 해서 이거는 국민의 뜻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대세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헌법재판소도 이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건 헌법에 대한 태도를 묻는 그런 재판이 탄핵소추 재판이니까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길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와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양쪽으로부터 이제 언론으로부터 또 다른 야당들로부터 당 내부로부터 이렇게 사면 초가에 몰리니까 그때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였어요. 사실 그 언저리에는 그 누구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찌 보면 정말 이 역사와 촛불의 흐름에 이렇게 정치가 떠밀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자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당 대표로서의 그 책임감과 어떤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게 정말 어려웠겠군요. 제일 기뻤던 순간은 대선 결과 나왔을 때예요, 아니면 뭐 탄핵 가결됐을 때예요, 뭐 헌재가 저걸 해서 인용했을 때예요, 언제입니까? 역시 가장 기뻤을 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때죠. 그 길이 참 험난하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마 역대 어떤 선거보다 가장 감동적인 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오래 거슬러 가서 우리 오늘은 추미애 대표님의 정치 역정, 정치 인생 한번 되돌아봅시다. 처음에 정계 입문하신 게 1995년? 95년 이 무렵쯤. 가을쯤. 판사 시절이었고, 맞죠? 그때 판사를 몇 년쯤 하고 계셨던 거죠? 딱 10년 6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나자 이렇게 한 거죠?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만나고 싶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 전 상황이 사실 이 10년을 한 우물을 파면 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이든 10년이면 약간 물오른다.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직관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판사로서 윤이 반짝반짝 나 있고 하기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제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다. 판사가? 네네. 네. 뭐 한 고집이 있으니까 네, 제 성깔대로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뭐 판단을 하더라도 누가 감히 간섭을 할 수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도와달라. 뭘 도와드립니까? 좀 나와서 세상을 좀 바꾸는데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에 모셨던 부장판사님이 새정치국민회의,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총재가 영국에서 돌아오셔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가칭 그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창당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그 전직 부장판사가 제가 아는 분인데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 남편한테 물었더니 저는 그냥 물어본 건데 제 남편이 그 뭐라고 그랬어? 막 호기심 만발하는 거예요. 도와드린다고 해야지 당연히.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농담이냐고 저는 남편의 지나친 반응에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걸 그렇게 반색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정치인 김대중이 더 소중하냐, 마누라가 더 소중하냐 이렇게 막 그 체근하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정말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야당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대안이 있다면 김대중이다. 그가 하는 일을 우리 국민이 도와야 된다. 당신은 도울 수가 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냥 도와드려라. 막 그러는 거죠. 남편이 아주 적극적이셨군요. 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나름 철학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남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선뜻 그렇게 결심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주어진 여건이.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로서 물이 오르던 시절인데.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돕겠다. 그러나 뭐 제가 먼저 그분이 몹시 궁금하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치인 김대중과 실제 만나서 김대중 정치인이 어떤 분인가가 다를 수가 있으니 제가 오판을 했으면 미련 없이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조직 내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판사가 뭐 거물 정치인을 만났다고 그래? 그러면 이 법조계 그 판사라는 사법부라는 데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죠. 오해받아도 안 되니까 깔끔하게 만나기 전에 이제 사표를 내고 판사는 사표 내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딱 만났더니 너무 노인이세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좀 당황을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이분이 스스로 의자에 앉지도 못하시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참 깝깝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점차 그 하시는 얘기에 빠져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사실 저는 뭐 정치인 김대중이 어떤 분이니까 대강은 알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당신 속을 안 비춰도 기왕에 도와주겠다. 한 마당인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있던 사법부도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인 거지만 사실은 시국 사건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재판에 다 간섭을 했거든요. 특히 80년대는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정치가 먼저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면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결심이 서 있는데 이제 이분은 아주 진지하게 당신의 그 살아온
정치 역정 그런 걸 이제 소상하게 진득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미 넘어온 사람인데 또 설득을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 같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시구나. 열과성을 다하는구나. 네. 이분은 해내시겠구나. 네. 그냥 권위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강 정치하겠다고 어떤 젊은 사람이 덤비면 그 남편 돈은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당신을 먼저 받아달라고 이해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그랬죠. 네. 그러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학창 시절 이런 시절을 통틀어서 그 판사 10년 차 되는 그 시점 이전에 내가 언젠가 정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아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없었지만 저의 그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정치 얘기를 재밌게 구수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치인과 정치 얘기는 전혀 어색하진 않았어요. 아버님이 그쪽 일을 하신 거는? 한때 잠깐. 그래서 옛날 정치인들에 대해서 에피소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게 음으로 양으로 좀 영향을 미치긴 미친 거군요. 아마 많이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치가 선뜻 제 문제로 다가왔을 때 제가 현실적인 여건 이런 것이 좀 힘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정치 그 자체가 저와 어색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학 학창 시절에는 장래 꿈이 영화 배우셨다고 돼 있던데. 대학생 때가 아니고 제가 중학생 때. 중학생 때? 그때 진짜 영화 배우를 꿈꾸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때 꾸는 꿈이야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가변적이죠.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면서 정말 멋진 인생은 영화 배우가 되면은 여러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시고 바로 그 다음 해 96년에 지역구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셨고 그리고 97년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 의원이 되셨고 2000년 또 재선 그리고 노무현 정부 탄생에도 또 큰 공을 세우셨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 낮을 때도 한결같이 옆에서 돕고 그때 무슨 별명이 하나 있으셨죠? 돼지 엄마? 네, 그랬죠. 왜 돼지 엄마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후보가 되시고 난 뒤에 이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또 돕는 사람들도 없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또 당도 그 전에 돈을 다 써버리고 사실은 당에 무슨 그 잔고가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후보를 만나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딱 그 말만 하고 정말 도와주질 않으니까 난감해진 후보가 저와 몇몇 분들한테 직접 호소를 했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선거운동을 해주면 돼지저금통으로 돈 넣은 국민들이 내가 돈을 후원해서 만든 대통령이니까 더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면은 내가 후원해서 된 대통령이니까 내가 선거운동해서 만든 대통령이니까 지지도 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 일석삼조다. 이거 가지고 선거운동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후보님 국회의원 동네 선거도 그렇게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안 해주면 후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반신반의. 그러면 달래느라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후보를 안 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세요. 이래서 이제 그 희망돼지 저금통 해가지고 이제 그 돼지 저금통을 분양을 하게 된 거예요.
국민 후원금 모금 운동.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엄마가 됐던 거죠. 네. 그때 실제 많이들 참여하셨죠?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네. 특히 그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대한 약속이기도 했어요. 돼지저금통은 보통 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죠. 저축 습관 들이려고. 예. 근데 그 고사리 손들이 와서 받아주세요. 그 사실은 애들한테 애들 눈을 쳐다보면서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치를 맑고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 애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별명 얘기 나온 김에 그 유명한 추다르크란 별명은 언제 어떻게 해서 붙게 된 겁니까? 그건 이제 김대중 총재를 만나서 돕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지역구에서. 96년에. 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아마 비례대표까지 주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을 판인데 제가 먼저 저는 지역구에 나가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저 수행하던 그 여성들은 전부 발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막 동네를 누비고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네. 이게 제가 국회의원 배지 됐다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석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걸 정말 정권 교체를 하려면 2배로 뛰어야 되겠구나. 당선되자마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래서 주로 이제 영남 지역을 제 지역구 활동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영남 쪽에. 영남 쪽에. 거기 가면은 사실 욕먹기 십상인데. 네. 예. 그리고 DJ 이름 꺼내지 말라. 그러니까. 네. 불신의 대명사였던 거죠. 어느 누구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돌 맞는다. 지역주의가 심해가지고 김대중의 이름으로 선거운동 했다가는 거기서 맞아 죽는다. 이제 그런 걱정만 태산으로 하고 맞을 땐 맞더라도 어쩔 수 없지. 부딪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고운 유세단을 꾸려서 거리 유세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지역 감정을 깨는 잔다르크가 되겠다 이렇게 유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걸 들은 중앙에서 온 어떤 여기자가 추미애가 잔다르크가 돼서 호소를 하고 다니니 추다르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신 거죠. 네. 그 별명 마음에 드시죠? 보통 이름은 저의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것처럼 별명도 저의 활동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누군가 지어주신 거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보다 저의 숙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또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추다르크로 불리면 자꾸 그렇게 또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